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프론티어 2기로 활동 중인 강명구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에 현재 있는 센서들과 그 센서의 특징과 데이터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 구축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오셔서 좀 졸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처음에 센서들 얘기를 좀 하고 데이터와 센서들 얘기를 좀 하고 데이터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센서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다음에 윈도우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서 현재 각종 센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지문 센서부터 근접 센서, 구조 센서, 자이로 센서, 고객 기압대, 그 밖에 뭐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도 일종의 센서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가속도 센서라든가 자이로 센서 그리고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GPS 센서 이런 부분이 좀 친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문 센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센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광방식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점 방식이 있습니다. 광방식은 아마 직장이나 이런 데로 출퇴근을 하신다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영화에 좀 많이 나오죠.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곳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지문을 이렇게 뭐 와인잔을 통해서 습득해서 그거를 지문을 떠서 여기에 다시 대가지고 자신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지문을 이용해서 인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안의 이슈가 좀 있고요. 정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장점들이 있고 일단 지문 돌기, 사람 지문을 손가락을 한 번씩 보시면은 돌기가 나 있잖아요, 지문들에. 그 지문 돌기에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정전기의 차가 이 돌기 모양대로 정전기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해서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마트폰에서는 정전 방식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정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전 방식에는 또 크게 스와이프 방식이랑 에어리어 방식이 있습니다. 스와이프는 말 그대로 손가락을 훑으면서 지문 인식을 하는 거고요. 옛날에 싱크패드나 이런 노트북에서 뭐 지금도 쓰이고 있죠. 그러한 지문 인식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장점은 이제 딱 살짝 2, 3mm 두께의 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적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360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되고 정해진 방향대로 손가락을 스와이프를 해야 인식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에어리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360도 인식이 가능하죠. 아이폰이 현재 제일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처음에 지문을 인식함에 있어서 여러 번의 지문 등록 과정을 거쳐야 360도로 인식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문을 한 번에 통째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크게 지문의 방식인데 이거 말고도 뭐 항문인식 시스템이라고 혁신적인 방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국내 회사에서 약간 반장난식으로 루머로 띄워놨던 거고요. 뭐 아이폰도 항문을 이용해서 잠금을 풀 수 있다는 루머가 돌긴 하는데 실제로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루머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지문 센서는 이러한 방식들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지문 센서를 잠깐 들여다보시면 저기 금색으로 된 링 보이시죠? 저기에 손이 닿는 순간 사람의 손이 닿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지문 인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지문 센서가요. 그리고 저 지문 정보는 이미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암호화 복호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플이라도 저 지문 정보에는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딱 그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는 폰 안에만 저장이 되고요.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복원을 한다고 하면은
백업에서 복원을 한다고 하면은 지문 정보는 복원이 되지 않아서 다시 새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지문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서 그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해놓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API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냥 패스워드처럼 지문 인식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만 되지 지문의 정보를 가져와서 뭔가를 한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센서는 근접 센서가 있죠. 이거는 아마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센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의식하지 않지만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가령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저 위치에 있는 센서인데요. 말 그대로 가까이 물체가 가면은 그것을 인식하는 센서입니다. 전화할 때 이제 전화를 받는 순간 화면이 꺼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저 근접 센서가 뭔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화면을 끄라는 명령을 보내서 화면을 검게 꺼트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오직 yes나 no 값만 줍니다. 근접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얻어올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비슷하지만 여기 proximity state라고 해서 이것을 yes, no로 얻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조도 센서 말 그대로 빛의 양을 감지하는 센서고요. 현재 아이폰에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저 센서는 자동으로만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센서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IoT 쪽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쓰이는 센서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두이노로도 모듈로 붙여서 많이 쓰시는데 뭔가 실생활에 제일 응용하기 쉽다 하는 거는 무드 등 같은 거에 조도 센서를 다 알아놓으면은 집안이 어두워졌을 경우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러한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죠. 예, 안드로이드에서는 현재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도 센서를 다루신다, 스마트폰에서 다루고 싶다 하시면은 안드로이드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뭐 관련 다룰 수 있는 그 클래스인데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이로 센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나온 지도 꽤 됐고요. 이제부터 약간 수학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가공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디바이스가 얼마나 회전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현재 게임이죠. 레이싱 게임이라든가. 그건 이따 차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이로 센서의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를 읽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막 센서 데이터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각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갔느냐, 초당 얼마나 돌아가는 얼마의 속도로 돌아가느냐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오른손 라이트 핸드 룰이라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세 개를 올리시면은 엄지부터 X, Y, Z 축으로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트 핸드 룰로 엄지를 위로 올린 채로 손을 감으시면은 그 방향으로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고요. 이거는 가속도도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 데이터들을 다루시다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하는 자신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센서는 굉장히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이로가 그나마 정확한 센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왼쪽으로 30도를 틀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30도를 돌리면은 그게 정확히 나오지 않고 오차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이로 센서를 활용한 아마 리얼 레이싱이란 게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느냐 이런 회전각을 가지고 차량 위치에 적용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화면입니다.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은 CM 모션 매니저라는 곳에서 자이로 센서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몇 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3.14 라디안은 180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라이트 핸드 룰을 적용시켜서 데이터들을 쓰시면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만약에 데이터 처리를 원하신다 하면은 이러한 순서대로 파란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인터벌을 정하고요. 그러니까 몇 초에 한 번씩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정하고요. 그 이후에 저 업데이트 to queue라는 곳에서 그 초만큼 계속 갱신을 합니다. 뭐 0.01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읽어드리겠다 하면은 이 스타트 자이로 업데이트 to queue가 0.01초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를 뭐 조금, 중간, 자주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마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필요할 때만 읽어드리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가속도계는 뭐 자이로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대로 라이트 핸드 룰을 쓰시고, 애플은 MA 많이 들어보셨죠? 그 A가 바로 가속도를 말합니다. 초당 얼마의 속도의 증가량,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단위는 G를 씁니다. 9.8, 지구의 중력이죠. 그래서 1G는 9.8인데 이 값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폰이라 그러고요. 이 테이블 위에 똑바로 올려놓으면은 이 G축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라이트 핸드 룰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이로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수평일 공유에는 G는 마이너스 1이란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사람이 걸을 때 가속도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보면은 사람이 걸을 때, 핸드폰을 쥐고 걸을 때 이 땅에 발이 닿을 때부터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 의해서 그래프가 쿵쿵쿵쿵 하면서 파형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보계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가속도계로 속도 측정은 오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들은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배워보셨지만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은 잘 모르는 그러한 식들이죠. 보면은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가속도계를 읽어드리는 방법도 아까 자이로 센서와 같습니다. 인터벌을 정하고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읽어드리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기마다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속도계나 자이로계를 혼합해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특히 폰의 자세를 많이 쓰잖아요. 뭐 가로로 하면은 폰이 가로로 됐다는 걸 인식을 해서 화면을 돌린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폰의 상태라든가 여기에 액셀레로미터와 자이로 센서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필요합니다. 필터도 많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정확한 값을 위해서 이러한 수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 수식들을 적용한 값만 꺼내주는 API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있고 아이폰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CM 디바이스 모션이라는 클래스를 참조하시면은 그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용도로는 보통 여기서 가공된 값을 꺼내서 사용하는데 자신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꺼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 가공된 데이터를 쓰실 때의 장점은 이미 필터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된 값을 얻을 수 있고 가속도 같은 경우도 폰이 좀 애매하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지구 중력을 뺀 값을 얻어내기가 계산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값들도 알아서 적용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기압계고요. 기압계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들어있다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많이 넣는 추세고요. 말 그대로 해발 기준으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뜻합니다. 기압이라는 것은. 고도계랑은 달라요. 이게 기압계와 고도계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압계를 통해서 고도를 추정하는 것 뿐이지 고도계가 따로 스마트폰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기압이 낮아질수록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보통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다른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공기가 희박해지죠.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거는 기압이 말 그대로 낮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공기가 부족해진다는 게 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그 기압계는 점점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물속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른데 물속은 기압이 아니라 수압이란 것을 쓰기 때문에 그 방식은 비슷해요. 방식은 같은데 약간 수치나 이런 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압계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제가 뽑아서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이폰에서는 기본 데이터 단위가 킬로파스칼인데요. 뭐 1킬로파스칼은 10헥토파스칼이고 뭐 1000파스칼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사실 킬로파스칼이 너무 단위가 커서 이 미터가 8미터에서 3미터까지 변하는데 킬로파스칼로는 0.05, 0.06 그 정도밖에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시니까요. 만약에 로우 데이터를 쓰신다 하면은 단위를 좀 낮은 걸로 변환시켜서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압계가 이 계단을 한 5m 정도 올라간 건데 5m 정도만 올라가도 뚜렷하게 차이가 나오죠. 뭐 저 킬로파스칼 단위로는 굉장히 미약한 수치지만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확연히 계단을 올라갔다는 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건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쪽 데이터는 기압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기압을 변환을 해서 몇 미터로 올라갔는지를 현재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는 앞에 계단은 서서히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조금씩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도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에 탄 상태로 그 층으로 돌아온 건데 중간에 한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가지고 저기 잠시 머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기압계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고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기압계보다는 GPS랑 지도를 이용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산 어디에 있을 때는 GPS로 자신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위치의 지도를 보면은 그 내가 있는 값의 고도가 나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GPS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압계 같은 것을 적용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애플워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마트워치 쪽에 들어있는 센서들인데요. 보통 심장박동 관련된 센서, 그리고 가속도 센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iOS 기준인데 자이로는 현재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가속 센서나 심장박동 센서도 원래는 접근이 안 됐었는데 와치OS가 2.0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접근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것은 앱 실행 중에 앱이 비실행 중일 때는 프리퀀시를 높게 해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것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빈도수를 높이는 건 힘들고요. 자신이 만든 앱이 실행 중일 때는 빈도수를 높여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방식을 살짝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제가 이 발음을 여러 번 연습했는데 뭐더라? 포토플래시모그래피? 네, 뭐 대충 그런 발음인데요. 저도 태어나면서 본 영어 단어 중에 거의 탑에 드는 영어 길이의 단어인데요. 한글말로는 광혈류량 측정입니다. 이게 량이라고 타가놨네요. 그래서 포토플래시모그래피?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혈액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동맥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혈액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좀 푸른색으로 보이는데 혈액의 특징은 적광은 반사하고 녹광은 흡수합니다. 그래서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반사하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반사하는 적광이 눈에 보여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애플워치가 있는데 잠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심장박동 측정하는 걸 켰더니 초록불로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혈액에다가,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초당 수십 번의 그린 LED를 쏩니다. 막 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린 LED가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손목에다가 막 쏘면은 위아래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쟤네들이 그 반사된 빛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심장이 쿵쿵쿵 뛸 때마다 피가 이렇게 쭉쭉쭉 밀려오는데, 말이 되게 웃기네요. 근데 이제 그 피가 심장이 뛰는 순간에는 그 혈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녹색 빛의 량이 줄어들겠죠. 흡수를 다 해버리니까 피가. 그거를 이용해서 뛸 때랑 안 뛸 때의 그 간격을 측정을 이 세로로 배열된 포토다이오드 센서라는 걸로 측정을 해서 그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뭐 이건 초당 수백 번 깜빡깜빡거리면서 계속 빛을 비춰줘서 쏘하고요. 이거는 현재 스마트워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어라든가 삼성 기어라든가 애플워치라든가 다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OS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으면 10분에 한 번씩 그 심장 박동을 측정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실 때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사실 현재 다 IoT, 인터넷 오브 띵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들,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 아니면 스마트워치들 여기도 쓰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엄청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죠. 일단 간단하게 이거는 블루투스 모듈 때문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살짝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게 이 페니 빅뱅 시오리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 계시겠다. 페니라는 여자분이 그 머리띠를 만들어서 머리띠는 아니고 머리핀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뭐 쇼핑몰 같은 페이지를 다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금 팔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블루투스를 붙이면 모든 것이 나아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밖에 많이 응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저거는 현재 사용하는 특히 헬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위에는 몇 걸음 걸었는지 나오는 만보계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 가속도계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는 그 오르락 내리락한 자신이 오늘 얼마나 높이 걸어갔느냐, 뭐 몇 층을 올라갔느냐 이런 데이터 정보를 나타내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바로미터, 기압계 그거랑 가속도계를 같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측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걸어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센서를 조합해서 아마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샤오미에서 발표한 라인 보시죠. 얘가 수평으로 서 있잖아요, 항상. 이것도 역시 자이로 센서라든가 그런 센서의 역할들이 큽니다. 가만히 놔둬도 바퀴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으로 서서 균형을 잡아주고요. 드론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글의 무인카, 여기는 센서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저 위에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저 센서가 카메라부터 해서 레이더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요. 저걸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위에 달려있는 얘가 엄청 빠른 속도로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레이저를 막 쏘거든요. 그걸 다시 읽어드려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서 그 카메라의 시차를 이용해서 모델들을 3D로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동그란 거 다는 것만 1억 5천 정도 한다고 친구한테 그 현대 뭐 이런 쪽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 갈 일 있으시면은 그거 하나씩 가져오시면은 부자가 될 수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역시 요즘 정점을 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있죠. 또 센서들의 집약체고요. 뭐 거리 센서부터 해서 카메라 센서, 뭐 그밖에 자이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차문은 역시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모델 X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가 센서를 다 이용하고 IoT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체 차량 소프트웨어를 그냥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테슬라 모델을 산 사람들이 갑자기 2달 전쯤에 자동 운전이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평소에는 차를 이러고 몰고 다녔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손을 놓고 차가 알아서 가기 시작하는 그런 걸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실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파이썬으로 매트랩 대신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매트랩을 모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 베이스를 어떻게 깔 것인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깔 것인가, 그거에 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장점이 여러 개가 있죠. 매트랩은 일단 가격이 몇백만 원대라서 개인이 사용하기엔 굉장한 문제가 많고요. 또 매트랩에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 펑션들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는 수밖에 없어요. 수정을 한다던가 하는 게 불가능하고. 대신 파이썬은 오픈소스죠. 공짜고 확장성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매트랩이나 파이썬을 잘 모르셔도 그냥 간단하게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언어를 활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처음에 굉장히 할 게 많아서 좀 놀랐어요. 일단 파이썬은 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설치는 워낙 잘 나와 있으니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텐데요. 만약에 새로 쓰신다 하시면 3.4 이상의 버전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2점대 아니면 3점대, 대부분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2점대 아니면 3점대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파이썬이 발전하는 방향을 봐서는 3.4 이상을 쓰시는 게 3.5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쓰시는 게 앞으로도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을 먼저 깐 다음에 이건 파이썬의 패키지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여기 뭐 공학, 수학 이런 관련된 통합 패키지고요. 저 안에 패키지가 100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numpy, scipy, pandas, matplotlib 발음이 어렵네요. 이러한 애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일일이 깔 필요 없이 그냥 저 아나콘다라는 걸 한번 까시면은 알아서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 아나콘다를 까는 법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의 UI적으로 까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패키지 설치를.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뭐 일반 프로그램 깔듯이 까실 수도 있고요. 일단 이것을 까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이거는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주피터는 파이썬 패키지라고는 할 수 없고요. 웹 인터프리터인데요. 그러니까 웹 인터프리터는 아니고 인터프리터인데 뭐 Qt라든가 아니면 웹상에서 인터프리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아나콘다를 까셨으면은 그냥 콘다 띄고 인스톨 주피터라는 명령어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왜 좋냐 하면은 그 보통은 컴파일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만약 데이터 같은 것을 다룰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을 중간중간에 막 이 값도 넣어보고 저 값도 넣어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공식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기록을 계속 남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게 마크다운부터 뭐 사실 파이썬 말고도 현재로서는 다른 언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 누적 가능하고 GitHub 상에서 바로 이 소스를 올리시면은 자동으로 저렇게 변환돼서 화면도 나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코드는 이 부분에 있어요. 원래 가령 이걸 그냥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시면은 이 위 같은 경우는 주석으로 적고 그 다음에는 코드를 적어서 컴파일을 돌려서 그래프가 뿅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콘솔로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걸 이용하시면은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블로그 쓰듯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고 있는 튜토리얼 중에 하나인데 마크다운으로 관련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그 알맞는 소스를 직접 적으면은 알아서 인터프리터가 동작을 해서 그래프까지 뽑아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해서 대학교 같은 데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공대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은 계속 자신의 진행 상황을 누적할 수 있으면서 공유도 할 수 있고, 저걸 이용해서 바로 논문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앞에서 말씀드린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아나콘다에 들어있는 그 수학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살짝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넘파이, 순서대로 넘파이, 사이파이, 판다스라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살짝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처음에 넘파이라는 놈은 n디멘셔널 어레이 오브젝트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데, 저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데이터들을 다룰 때 데이터들을 다차원으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하나의 데이터들만 쭉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DB 쪽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냥 뭐 행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뭔가 값을 대입한다던가 그 데이터들끼리의 뭔가 조합을 한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n-dimensional array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되, 브로드캐스팅이란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저것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파이는 넘파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모음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뭐 칼만 필터, 이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그 느낌? 예, 저도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분석하려다가 굉장히 좌절을 겪었는데요. 가우시안 필터, 칼만 필터 막 이런 필터들을 일일이 저희가 만들 필요 없이 이 사이파이 같은 것을 쓰면은 그냥 함수 하나 적고 거기에 맞는 저 넘파이의 데이터 값만 집어넣어 주면은 알아서 적용이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골라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쫙 한번 공부를 하고 써야겠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넘파이의 약간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넘파이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인 딕셔너리처럼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 하이 레벨 쪽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넘파이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좀 편하게 쓰시려면은 판다스까지 까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의 브로드캐스팅을 살짝 설명드리면은, 넘파이에서의 브로드캐스팅은 간단하게, 원래는 행렬 계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저 랭크가 다르면은, 그러니까 그 크기가 다르면은 원래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큰 쪽에 맞춰줘서 얘가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x랑 y를 더해도 얘가 135, 135, 135 이런 식으로 알아서 확장이 되고 그 연산값이 나오는 것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판다스도 물론 같게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매플롯립이라는 그래프 관련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 기반의 그래프 라이브러리고요. 매트랩과 같게 피겨랑 플롯 기반으로 동작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커맨드 스타일 펑션의 콜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펑션을 쓸 때마다 펑션 콜을 넘겨서 상태를 계속 유지해줘서
현재 피규어에서 작업을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판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서 뭐 그래프를 그리고 선을 그리고 뭐 글씨를 적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위에서 계속 겹쳐서 동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고요. C본이란 거는 이 앞에 파이플롯 얘를 좀 더 이쁘게 표현해주는 그냥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설치를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설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프가 이뻐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본인 기분이 좋아지는 거 말고는 큰 장점이 없지만 기분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즐겁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꼭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C본을 설치 안 하고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C본을 설치를 해서 약간의 효과가 들어갔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효과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은 뭐 똑같습니다. 넣나 안 넣나 그래서 전혀 이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규어랑 플롯이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피규어는 현재 뭐 그림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외워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처음에 피규어를 그리고 그 안에 플롯을 이제 그려 넣습니다.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라인이란 거를 그려서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데이터들을 이제 라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주피터 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혼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글씨 좀 보이시나요? 뒷부분에? 네. 처음에 X는 그 리니어 스페이스를 설정을 해준 거고요. X축은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2란 영역을 1000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갠 배열을 X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 X는 1000개의 배열이 들어가 있겠죠. Y1 같은 경우에는 그 1000개의 X축 기반으로 그 어떤 함수를 동작시켜서 그 데이터를 다시 배열로 읽어드린 Y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Y는 뭐 fx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fx의 식이 적은 것 뿐이고요. 식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Y2도 뭐 같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X를 사용한 수식값을 X에 대응해서 읽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C본을 한번 임포트를 해줬죠. 임포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프가 이뻐지기 때문에 스타일을 약간 화이트 그리드라 그래서 배경을 하얀색으로 뭐 하고 이 그리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트를 그리려고 시도를 해본 건데요. 그 다음에 저 셋 스타일을 하고 하는 저 아래 PLT 플롯이란 것을 동작하는 순간 이제 피규어가 알아서 만들어지면서 그 위에 플롯을 공간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값을 대입을 하죠. X를 넣었죠. X축에 X를 넣습니다. 그래서 X축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1000개로 쪼갠 배열이 들어갔고요. Y1은 역시 Y1의 데이터 값도 1000개겠죠. 왜냐하면 X를 기준으로 생성된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0개, 1000개, X축에 1000개 데이터를 넣고 Y축에 1000개 데이터를 넣고 색을 레드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굵기 5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위에 이런 약간 엉덩이 같은 모양의 그 빨간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역시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Y2만 입력해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따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원래는 한 피규어의 한 플롯 안에서 저게 동시에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피규어상에서 계속 같은 공간에서 데이터들이 누적돼서 그려지기 때문에 뭐 피규어를 다른 피규어에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한 곳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PLT 쇼까지 하면은 저 뭐 엑시스 셋 뭐 이거는 그냥 영역을 그린 거고요. 네, 이렇게 이쁜 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엑스라벨 부분에 러브유라 그래서 폰트 사이즈랑 컬러를 정해서 또 글씨도 넣은 걸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생각하시는 건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D부터 해서 가능하고 중간중간에 주석을 넣는다거나 빅데이터 처리에도 똑같이 쓰이는데 자신이 특정 데이터 뭐 어떤 점에만 특정한 표시를 하고 싶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역시 제가 라벨이 아니라 가운데 주석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만든 마무리 화면인데요. 예, 이렇게 제가 센서 데이터부터 오늘 데이터를 분석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발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비콘부터 해서 이런저런 센서는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해드릴 수 있는 한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하는 방식도 같고요. 데이터 읽어오는 방식도 같은데 약간 더 열려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뭐 R도 있고 이것저것 있었는데 제가 데이터 때문에 필터 쪽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누가 GitHub 쪽에 필터 설명을 아예 아까 주피터 보셨죠? 그걸 이용해서 통째로 쫙 해서 정말 잘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아 이게 진짜 괜찮구나 싶어서 아예 파이썬 쪽으로 가게 됐고요. 사실 뭐 R이라든가 다른 쪽도 쓰시는 데 있어서 기능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편하신 걸 쓰시면 됩니다. 다만 파이썬이 네, 좀 이쁘게도 보이고 현재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시던 언어가 있으면 그걸로 적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죠.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